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명입니다. 여전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늘고 있고 또 친구 모임,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도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 모임이나 클럽 등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공수처장 인선과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술집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김 전 회장이 로비 장소로 자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골프 모임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연말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 지침에 위반해서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이후에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걸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옵티머스 대표 등을 횡령 배임 또는 기장 난입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변호인 등이 지금 검찰총장이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점에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제출했습니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을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 모두가 계속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공수처 설립 자체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결국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현 변호사입니다.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한 발을 내딛게 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 길이 멉니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한 후보에 대해서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의 거부권이 담긴 공수처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거부권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권, 추천위원 2자리마저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이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고의적 지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합니다.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 얻으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된 가운데 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추천 이전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거쳐 공수처장 후보들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역시 여론입니다. 공수처가 핵심 국정 과제이긴 하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 주도의 성격이 워낙 강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고려해 내년에는 방역과 경제에서 모두 성공하겠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집권 하반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그 연장선의 공수처 출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공수처 출범은 미완성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감안해 올해 시정연설은 코로나 극복에 무게가 실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해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공정으로 27번이나 나왔습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공정에 대한 의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공정 강조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연설을 마친 뒤에는 대부분 대통령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그 사이 국회는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고 야당은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여야가 공수처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야당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정쟁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요구 특검법 지금 당장 수용하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가지고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를 처리했을 경우에 국민은 절대로 믿지 않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받아들여야 된다. 특검에 원내대표가 직을 걸어라.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정쟁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했으니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상당하던 점에서 불신을 잠재울 유일한 방안이라며 청와대까지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협상 카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접대 시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접대 장소와 대상자는 특정했기 때문에 언제였는지만 확인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전담팀이 조만간 김봉현 전 회장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구치소 출정 조사를 갔을 때 확인하지 못한 접대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참석자 등 접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인 금관 소속으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까지 7명의 자리에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그 법무부가 지금 감찰 결과를 좀 보고 받았을 텐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접대 시점을 지난해 7월경이라고만 말하고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으로 접대 장소를 특정한 검찰은 해당 술집이 주 5일 운영된다는 점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 의심 날짜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짜가 특정되면 접대 의혹에 거론된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리게 됩니다. 만약 지목된 검사들 가운데 해당 날짜에 다른 동선이 확인된다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검사 접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관 A 변호사가 먼저 접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그 룸사롱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조금 전인데요. 아직 해당 주점이 문을 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YTN에서 나왔습니다. 그 김봉현 회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좀 여기 자주 오셨었나요?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는 자주 오셨던 거네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여기 그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 통해서 해야죠. 아시는 분 통해서. 네. 그럼 워낙 단골 분들만 예약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본인 명의로 있어요? 김봉현 회장님도 본인 명의로는 안 하셨나요? 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입니다. 김봉현 회장이 검사 접대 장소로 지목한 강남의 고급 술집에 직접 다녀온 양치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 상당히 흥미로운데 결국 쓱 가서 가명으로 자기 이름 대충 대고 그 가명으로 늘 받아들이고 이거는 뭔가 단골만이 드나들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곳은 100% 또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으로는 업소 전화번호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가 있고 또 술집으로는 드물게 휴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주 5일째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곳에서 검사 3명을 접대하면서 하룻밤에만 1,000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는데요. 방문하는 손님들이 예명을 통해서 예약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주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명으로 예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을 종업원들이 대부분 알 정도면 그렇죠. 김 전 회장이 얼마나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김 전 회장이 자주 갔던 건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검사들이랑 함께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안타깝게도 분명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이 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그 시점이 지난해 7월이거든요. 예. 아마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서 종업원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또 일부 남아있는 종업원들도 김 전 회장과 같이 온 사람들까지 누군지 그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본인을 드러내고 소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 김 전 회장을 주로 응대했던 여성 종업원은 현재 일을 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앞서 지난 4월에 한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곳입니다. 검사 접대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고 당시 전임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감독원 라인 사건의 조사 계획이 담긴 문건을 이 김 전 회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렇게 지목된 곳이거든요. 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CCTV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 업소 관계자의 말은 검찰에서 CCTV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다. CCTV는 룸 안에는 없지만 복도에는 있고 검찰이 확인한 것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때는 공직자의 정보를 김 회장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하는 그 사건이어서 이때 검사 술접대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CCTV를 확보해 갔다면 거기 모였다고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뭐 아주 초임 검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간부들이었으니까 검찰에서도 4월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누구누구가 거기서 술접대를 받았는지 알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 또 시기도 지금 굉장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은 실제 검사들에 대해서 접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사건의 본류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도 이를 덮었는지 여부도 함께 가려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벌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검사 그 접대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름이 거론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 3명을 소개해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양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다고요. 네,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해당 변호사는 이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이 접대를 했다고 주장이 된 이 현직 검사들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우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또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이곳 룸사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눈치였거든요. 제가 통화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검사를 소개한 사실도 또 검사 3명과 함께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 전 회장이 접대를 했다는 날짜를 특정하면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사건 관련 변호인으로 일하면서 해당 술집을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 그곳에서 김모 청와대 행정관과 라임 부사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또 주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해당 주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일에는 영업을 안 하는 곳이다. 주 5일째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 간 날짜가 특정이 되면 수사로 금방 좁혀질 수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매일 방을 3-4 개씩 잡아놓고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왔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에게 이 술집은 술집이 아닌 일종의 개인 집무실 개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빨리 날짜를 특정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어제까지 그 법무부 감찰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거든요. 이 해당 변호사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한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가 있으니
그 술집에 특실을 예약해달라.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것이 본인이 아니고 이 해당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후배들이 나중에 라임 사건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김 회장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고급 룸사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남부지검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남부지검의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은 맨 앞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옵티머스 쪽에 이제 뭐 집중돼 있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것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를 놓고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해 폭행했다는 것인데요. 정작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 검사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몸싸움만 문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개한 자신의 입원 사진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려다 몸싸움을 벌인 직후 모습입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서울고등검찰청은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입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한 검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진웅 차장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하는 법조항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검찰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감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정 검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당시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참석해 왔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청장이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킬지 거취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감장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밝힌 거였는데 바로 감찰 지시가 그냥 내려갔군요. 사실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한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윤 총장을 감찰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목됐던 사건, 이른바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었고, 당시에 이제 결국 이런 감찰까지 불러오게 된 데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이 그냥 이거는 이제 부장 정결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고도 받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금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감 자리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어떤 태도와 여러 가지 연결시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나중에 파악을 하더라도 그 사건이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는지는 한 번 더 다시 봐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0억이 안 되는 사건이면 뭐 부장검사 전결인데 50억이 넘으면 부장의 위인 차장검사 전결인데, 지금 이거는 대충 봐도 그때 한 1,000억 됐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차장검사가 딱 받아들었는데 규정은 50억으로 돼 있지만 이게 내가 전결은 전결인데 액수가 500억, 1,000억이면 이건 지검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예,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용을 보면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감찰을 하게 된, 그러니까 감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과학기술원에서 전파진흥원에서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회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돈이 엉뚱한 데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혁진 전 대표,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전 대표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명은 달랐습니다만 본인이 경영권 문제에서 밀려난 후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국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엉뚱한 데에 함부로 유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대로 둬서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으니까 들여다봐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횡령, 배임, 가장납입이나 제3자 이익 사기 같은 많은 혐의들을 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좁힙니다. 그러니까 좁혔다는 게 이 횡령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진흥원에서 맡긴 돈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는 것만 주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은 이미 다 돈이 돌아갔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돈 떼었어 안 떼었어? 안 떼었습니다.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그렇게 지금 뭐 해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도 회복됐을 뿐더러 수사 의뢰를 한 쪽에서 굉장히 진술 같은 것도 오락가락하고 정확하게 정돈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사건이 정말로 어떤 일에서 파악이 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떤 일에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수사 의뢰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됐지만 문제가 됐던 게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이 운영하겠다는 데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을 사들여서 마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검찰에서는 수상하게 들여다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거를 횡령 정도로 그냥 줄여서 보고 무혐의로 정리를 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하는 걸 옆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다 보면 취재자도 그렇고 수사자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면 막 피가 끓고 더 뒤져보려고 잘 걸렸다 뭐 이렇게 의혹이 솟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이제 매듭을 지은 거에 대해서도 감찰 지시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죠. 언론사 사주를 중앙지검장이라는 신분으로는 잘 만나기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느냐. 이건 감찰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였죠. 이제 주로 여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당시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고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이제 그 일종의 징계 사유인 정치적인 행동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었고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건 이해관계인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뭐 뚜렷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제 부장검사 반박글이 또 바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이런 연유로 인해서 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상당히 몇 차례 걸쳐서 읽어봤고 나름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첫 번째 부분은요. 일단 그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이라도 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수사를 의뢰했던 부분하고 이 불기소를 한 부분하고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그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게 된 취지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거를 수사를 의뢰한 쪽에서도 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의뢰한 쪽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라고 수사를 의뢰한 거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 횡령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거기도 그 말씀하신 그 글에도 나와 있는 게 남부지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송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불과 몇 달 뒤에도 남부지검에서도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했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뭔가 논리정연을 한 듯 싶지만 여전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과연 이게 정당한 업무 처리였던 것처럼 만약에 정당한 업무 처리였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서는 상당히 검찰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생각의 바탕 자체가 이제 다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잠깐 지적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걸 빨리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손실을 크게 국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입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어라고 문제가 됐는데 그건 나중에 남부지검에서 수사해서 처벌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죠. 검찰 조직을 생각하는 거냐 이제 사회를 생각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직접 이제 했던 적이 있었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때는 그냥 옷을 벗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떨 것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총장 같은 경우에는 혼외자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징계법상에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의 최신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180일 만에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옵티머스 사건 처리의 어떤 부적절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어떤 식으로 윤 총장과 직접적으로 부적절하게 연결됐냐라는 이런 부분까지 나온 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감찰한 거고 공교롭게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담당했던 변호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웠다. 변호인이었고 또 그 사건을 수사를 했던 담당 부장검사도 이 이후에 윤 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청문회 준비를 도와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 한 팀에서 일했던 사람은 이제 변호사가 돼서 만난 거고 자기가 늘 이제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은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말 여담이지만 이런 식의 정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뭐 개혁을 해도 이런 어떤 의문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구조는 영원히 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참 계속 그 사람들을 CCTV를 찍으면서 따라다니지 않는 한은 뭐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이제 심정적인 교류가 있었는지는 참 밝히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나를 향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옷 벗으란 얘기냐 하면서 이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라고 말을 어떤 근거에서 제가 꺼낸 걸 보면 쉽게 그냥 나갈 것 같지는 않죠. 저는 오히려 정말로 그런 부분이 떳떳하다 한다면 감찰과 관련해서도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어떤 정치적 논란의 중점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검찰총장의 이제 거취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 검언 유착 이제 수사를 막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면 이제 동료 검사를 수사하러 간 건데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거죠. 휴대전화로 뭘 지우는 것 같아서 그걸 빨리 뺏으려고 증거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몸싸움이 크게 벌어졌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행로를 밟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으로 기소를 했다라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인 것 맞고요. 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그러니까 물리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몸만 닿아도 설령 닿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힘을 썼다면 법적으로는 폭행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직폭행이라는 말은 사실 최근에는 거의 쓰인 적이 없는 법률 혐의죠. 언제냐면 과거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절에 있어서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 힘으로 영장도 없이 사람 데려다가 인비동행 형식으로 해서 체포도 아닌데 사람을 밤샘 조사를 한다거나 자기 지위나 권한을 마구 남용할 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두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사실 수사기 과정에서 폭행도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썼던 거를 그걸 막으려는 게 독직폭행인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일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해도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의 휴대전화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설령 그게 오해였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직적인 강압적인 관계에서 이 수사 대상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소가 타당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는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감찰을 통해서건 수사를 통해서건 더 밝혀지면 아마 좀 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수 성향의 블로그 운영자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험담을 쏟아냈는데요. A씨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간첩에 포섭됐고 가족을 버린 사기꾼에다가 노숙자로 살다 객사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기 기질을 부친에게 배운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을 조롱했습니다. 더 좋은 사이트로 보답할 테니 후원해달라며 모금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고소하고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A씨는 블로그의 모든 글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조국 선생님께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A씨는 조 전 장관에게 사과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거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회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실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한 일베 회원은 프로게이머이자 유튜버 출신인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에게도 또 고소당하자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일베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전과가 남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고. 근데 제가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덜 받겠지. 처벌을 덜 받으면 그건 모르지 판단하는 건데 나는 잘못해. 난 조금 싫어서 그래서 해도 됐다. 네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돼. 근데 전과가 이게 남는 건가요? 또 고소가 들어왔어요. 누구냐면 황희두라고 알죠? 황희두 이게 그 사람이에요? 예. 여기 올렸잖아요. 여기. 이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고소가 되나요, 그게? 모욕죄로 고소됐어요. 그게 성립이 되나요, 그게? 이에 황 이사는 비판은 좋지만 최소한의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악성 댓글이든 일베든 자유롭게 하되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스를 시작하면서 속보로 전해드렸고 양지열 변호사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하고 감찰을 진행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먼저 전파진흥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혐의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전원 혐의 없음 처분했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어서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에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의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사건 처리 내용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백신 가운데 흰색 입자가 발견돼 회수한 백신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회수된 백신 61만여 개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흰색 입자가 발견돼 한국 백신사가 자진 회수한 독감 백신입니다. 이 입자가 나온 것 외에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것까지 모두 61만 5천 개가 회수됐습니다. 회수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안전성 우려가 낮다고 평가했는데 실제 분석 결과도 같았습니다.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단백질이었으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흰색 입자가 든 백신을 토끼한테 맞췄더니 피부가 붉어지는 일반적인 반응 외에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항원 함량 기준치도 충족해 효과도 일반 백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나 효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회수된 백신은 모두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불안감 좀 제거 차원에서 업체가 자진 회수했고 또 자진 회수된 그런 물량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흰색 입자가 생긴 원인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원액과 특정 주사기에 있던 백신에서만 이 입자가 나온 만큼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요양시설, 가족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골프 모임을 통해서 3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골프 모임의 참석자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코로나19가 전파됐는데요. 모임이나 행사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생 80명이 지난 17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행사 뒤 20명 정도가 외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 참석자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3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식당이나 식사 자리에서의 감염 전파, 그리고 골프장에서의 운동 중에서의 감염 전파, 또는 골프장 내에서 다른 활동들. 지난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감염은 13명이 추가 확진됐고 구로구와 경남 창원의 가족 감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군포, 여주 등지의 요양원과 복지시설에서도 2명, 3명씩 추가 환자가 나오며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는 8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2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발생의 70 내지 80%가 수도권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라며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모임이나 종교행사 등은 최대한 소규모로 치르거나 아예 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 뒤 매일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한 달 앞둔 수험생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 출입 금지 안내가 붙었습니다.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1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등교 수업이 중단된 겁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먼저 확진됐는데 이후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지난 19일부터 매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어요.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 역학조사하고 나면은 저희가 공개를 할게요. 확진된 아이는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와 학원과는 역학조사 이후 확진자 동선이 나오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능을 한 달 남겨둔 수험생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교 안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은 시험 때문에 매일 등교하는 1, 2, 3학년들 학생들은 다 받았고요.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강남대성학원 서초별관에서도 수험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 측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강사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조정된 뒤 학교와 학원에서 잇따라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 상속 세금이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을 팔더라도 경영권을 문제없이 유지하는 쪽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상장사 지분만 합쳐도 모두 18조 2천억 원. 세금이 역대 최대인 1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지난 6년간 삼성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2조 8천억 원가량. 앞으로 배당률을 훨씬 높여가더라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 회장이 물려준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은 4.2%,
시가로 15조 원 남짓으로 전체 상속세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더라도 의결권을 지금처럼 15%로 유지할 수 있기에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삼성 일가 지분을 포함한 지배주주의 전자 지분율은 20%가 넘지만 실제로는 15%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상속세 문제로 일정 부분을 상속받아서 그걸 처리해서 매각을 한 다음 현금으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 매각을 전후로 해서 삼성 그룹에 대한 실질적 실효 지분율, 의결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매각설도 나오지만 기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노린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재계의 거목으로 불린 아버지 없이 이제 실제로 홀로 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2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회복과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에 1.9% 성장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데서 2% 가까이 반등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분기 2%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1.9%로 반등한 데는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나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1963년 4분기 마이너스 24%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2분기 마이너스 16.6%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1분기와 2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와 경기 부양 정책 효과도 3분기 반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GDP 반등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전망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각각 1%대 중반의 성장에 성공해야 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GDP 성장률 2, 4분기, 3, 4분기가 끝나자마자 한 달 내로 뽑아보는 걸 속보치라고 합니다.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뽑게 되면 그걸 잠정치라고 하죠.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3분기 속보치, 성적이 좋습니다. 3분기 성장률 속보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워낙 잘 됐습니다. 15.6% 증가하면 상당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이 별론데 지난번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마치 크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 그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도 이번에 이게 좋은 성적일까? 그것은 직전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 1.4 될 거야.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1.3 정도 될 거야 했는데 1.9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성적이 좋은 거죠. 보고서 내용 중에 가장 아쉬운 거 한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살림살이입니다. 민간 소비죠. 마이너스 0.1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6.5, 2분기에 플러스 1.5면은 3분기에는 플러스 1.0이나 플러스 0.5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또 장마, 태풍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탓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8.15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태풍과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예측한 거하고 실제로 이번에 뽑아본 거하고 0.4에서 0.6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장마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를 추정해 보니까 0.1%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태풍, 장마와 관계가 있는 품목을 따로 뽑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가 있는 소비 품목을 따로 뽑아서 대충 이렇게 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0.1 정도 태풍, 장마로 손해를 봤습니다. 자, 태풍, 장마로 인한 마이너스분 0.1%를 빼면 나머지는 8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그걸로 인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결국 0.4 내지 0.5%포인트가 8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깎여 나간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할로윈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할로윈 축제와 GDP 성장률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가 SNS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직접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미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가수 유승준은 소셜미디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입국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유승준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이미 잊혀진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고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입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강 장관이 다시 고민해 입국을 허락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호소는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입국 금지 방침을 재확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사안을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 또 그런 판단하에 다시 그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도 한국 입국을 위해 집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며 2차 소송전에 돌입했고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SNS에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롯데 택배기사 노조가 수당 인상과 분류작업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롯데 택배 측은 기사 만여 명 가운데 2.5%만 파업에 참여해 배송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머리띠에 붉은 띠를 두른 롯데 택배 기사 100여 명이 서울 복합 물류센터에 모였습니다. 대형 천막과 함께 무기한 농성을 위한 상황실도 마련됐습니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택배 노동자 구역보장 원청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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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조는 롯데 택배 측이 상자 한 개에 968원 주던 배송 수당을 늘리기는커녕 3년 동안 150원 가까이 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배송 물량은 급증해 기사들은 새벽 4시, 5시까지 배송하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에 1년에 두세 차례 수수료를 깎는 택배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또는 작년에 깎았던 수수료라도 원상 회복해달라 이 요구입니다. 이뿐 아니라 택배 물량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비용 10에서 20만 원을 택배기사들에게 물리는 회사는 롯데 택배밖에 없다며 이를 폐지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류작업 개선, 페널티 제도 폐지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택배 측은 이미 분류 인력 1000명을 투입하기로 했고 상하차비와 페널티 제도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당 삭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물량이 부족한 대리점에 줬던 지원금이 물량 정상화로 줄어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추가 수술을 또는 지원금 같은 말인데요. 그 명목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원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물량 수준이 일정 부분 이제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을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삭감을 했다고. 이와 함께 전국의 롯데 택배 기사는 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250여 명에 불과해 배송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어떤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9776님, 우리나라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071님,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 단체 모임 그만 정부의 방역 따릅시다 하셨습니다. 네,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9330님, 백신 주사를 맞으셨던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자녀분들도 한번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6년이 됐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오늘은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독창적인 음악 그리고 사회를 향한 소신 있는 발언, 예. 네, 참 좋은 가객이었고 논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있죠. 마왕 신해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존심 하나하나만 두꺼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